네, 안녕하세요. 강정배입니다. 제 소속을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 중앙장애인 통합지원센터는 전입니다. 제가 이제 민간으로 나오면서 좀 전 상태고요. 이 기관이 좀 전에 설명드린 중앙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라는 명칭 되게 생소하실 텐데, 쉽게 가장 많이 피부에 와닿는 내용은 최근에 지하철 아침 시위, 전국 장애인 철폐연대 지하철 아시죠? 네, 그 단체가 주장하는 일의 50%를 이 이제 기관이 만들어지면서 21년에 만들어졌고요. 만들어서 이제 사업을 수행하는 주 내용이 이제 장애인분들이 거주 시설에 있다가 지역 사회로 나오실 때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를 이제 지원하는 기관이 이제 중앙기관으로 설립이 됐었고요. 네, 지금도 시위를 하면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도 하고 만들고 계시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발표를 드릴 내용은 그렇게 이제 장애 쪽에서 제가 진행을 하면서 관련된 이제 디지털 돌봄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 어떻게 지역사회 내에서 좀 전에 이제 많이 발표를 해주셨던 게 마이데이터라든지 또는 뭐 IoT 데이터를 센싱을 통한 데이터 수집 또는 이제 이게 리얼월드에서의 어떤 데이터들이 있느냐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이제 개념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리얼월드, 그러니까 개별 가정에서 어떤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 있느냐라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잠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런데 그보다 먼저 실제 수집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결국 이게 마이데이터라든지 마이데이터를 넘어서 개인에 대한 정보에 대한 디지털 권한을 가지고 이 디지털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 어떻게 생활해 나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돌봄 시스템 확대 방안이라고 제가 이제 명칭을 적었는데, 결국은 이게 많은 논의에서 보건복지부라는 타이틀을 얘기를 할 때 이제 복지에 가까운 게 아니라 실제 복지에 대한 업무로서 지금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이 플로어에 참석해 주신 이제 저희가 오파스넷이라는 기업으로서 이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정보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이제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인데, 네, 같이 오늘 참석을 해주긴 하셨고요. 먼저 설명드렸던 지역사회 내에서의 서비스, 이게 실제 어떤 서비스들이 현장에 있느냐로 봤을 경우에 첫 번째가 가장 크게 이제 많이 움직여지는 게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라고 하는 그 주 서비스들이고요. 이 서비스가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원래 오늘 이론 설명을 드릴 때는 보건부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다라고 누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보건복지에서 보건에 가까운 얘기를 하는데 왜 계속 복지부라는 타이틀을 쓰느냐, 보건부라고 써라. 또 일부 얘기하시는, 그러면 보건부도 아니고 복지부도 아니니 이제 보복부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근데 그거는 어감상 안 된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응급안전안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복지적인 측면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로 나오다 보니까 지금 제가 총 이 장비가 요 장비를 포함해서 유사한 장비가 있고요. 이게 총 현재 30만 가구, 과거 이전 데이터까지 다 합치면 약 한 40만 가구의 설치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설치되고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개별 가정에 설치되는 방식으로 잘 안 보이실 텐데 잠깐 보여드리면, 디스플레이가 있는 방식으로 아직은 이제 차세대이긴 하지만 몇 가지 기능들을 좀 더 개선하고 다음 과정도 필요한데, 보시면 여기 센터라든지 119를 누르는 구조가 있어서 이거 말고도 이제 각각의 센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활동 센서라든지 문 열림 센서나 이제 화재 감지 센서, 여러 가지 센서들이 있어서 그 센서들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데이터를 정송시키는 게이트웨이 장비로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라고 하는 방식이 전 30만 가구 이제 다 합쳐보면, 물론 예전 기기까지 포함해 보면 40만 가구가 이제 설치를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단순하게 끊어서 보면 개별 가정에서 통신을 포함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가장 많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라는 사업이고, 근데 이제 이 구조상은 보시면 뭐 잘 안 보이겠지만 내용은 특정 상황에서 일정 시간 이상 움직임이 활동이 없어지거나, 활동을 막 하셨어요. 이제 거실에도 다니시고 화장실도 가시고 뭐 이렇게 외출도 갔다 오시고 하셨는데
뭐 12시간이라든지 또는 18시간, 24시간 동안 방에 있다라는 건 확인되는 게 활동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응급 사항으로 알려지고 이게 사회보장 정보원을 통해서 이제 응급 지원사라는 그 지원 체계를 통해 가지고 알림이 울려지고 댁에다가 개별 전화를 하거나 또는 전화가 안 되면 방문까지도 가는 이런 구조의 서비스로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렇게 움직이는 서비스들에서 가장 많은 서비스이기도 하고 결국 여기서 수집되는 데이터는 라이프로그 방식의 데이터가 많은 데이터들이 수집이 됩니다. 물론 이제 최종으로 라이프로그 데이터가 정제되고 정리돼서 이벤트 데이터로 넘어가는 것들은 결국 정보로 정성되는 데이터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러나 이 라이프로그 데이터가 수집된다라는 것만으로도 큰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 한계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화재 대응이나 생활 안녕에 대한 부분은 가능해요. 이제 여기 119 버튼 지금 누르면 119 호출되거든요. 물론 이 기계는 바꿔서 제가 119 호출을 누르면 네, 앉아 계신 앉아 계신 분께 휴대폰으로 날아가는 구조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119 호출 생활지도사가 그러니까 내가 독거노인 중심으로 하지만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누군가를 호출할 수 있고 부를 수 있다. 그게 119라는 개념, 119라는 형식으로 사람이 오는 구조뿐만 아니라 내가 힘들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 생활지도사도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화재라던가 생활 함량에 대한 부분은 명확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한계라는 측면이고 결국 한계가 다음 스텝이라고 보여지는데 신속 대응이나 응급 인지 부분이 현재 이 기기적인 측면으로 활동 감지 센서가 있는데 이 활동 감지 센서가 IR 적외선으로 하다 보니 온오프 기능이에요. 거실에 있었다 없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그 큰 개라든지 반려동물이 아주 크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움직이게 했을 경우에는 또 이제 구분하기 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현재 해결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뭐 2명이 같이 있으면 뭐 이전에 이제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있었죠. 그 발달장애인 분이셨는데 부모가 사망을 했는데 사망한 개념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방에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냄새 나니까 문을 닫으셨어요. 문을 닫고 이제 밖에서 생활하다가 밥이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거리로 나가셨고 거리에서 이렇게 돈을 좀 달라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걸 이제 사회복지사가 캐치를 하고 돈을 달라고 거리에서 이제 구걸을 하는 상태를 보고서 가니까 집에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신 어머니는 돌아가신 지 몇 달 된 이제 이런 구조들일 경우에는 현재 이 기기가 잡기가 어려워요. 방에서 누가 이렇게 사망해 있더라도 움직이는 전체 데이터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힘든 부분들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현재에서의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 내에서는 어렵다. 그러면 이제 이게 다음 스텝에서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방문 건강관리나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들인데 이 부분은 찾아가는 서비스예요. 찾아가서 간호 인력이라든지 의료적인 또는 이제 그 외에 생활 지원을 하는 분들이 현장에 찾아가서 안내해드리고 방문 간호사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지는 부분들인데 이 서비스는 현장에 가서 이제 그 김주현 교수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스마트폰을 통해서 데이터 수집이 다 돼요. 그런데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죠.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힘드신 거예요. 이제 스마트폰도 투지폰이 있으신 분도 많으시고 그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으셔서 스마트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자를 써보지 않으신 분들이 비율이 되게 높으세요. 노인분들도 그렇고 장애인분들도 그렇고. 장애인분들은 이제 아닌 분도 있겠지만 이런 구조들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 나가야 된다라고 보여지면 결국은 이런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가 좋긴 하지만 찾아가는 서비스가 아니라 라이프로그를 좀 더 많이 생산 또는 좀 더 많은 이 라이프로그를 통해서 캐치해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게 이제 하나의 그 방안이어야 된다. 그런데 방문 건강관련 사업은 찾아가는 건강 서비스라는 측면에서는 가장 좋고 건강 생활에 대한 부분을 도움받는 것들은 좋아요. 그런데 방문 이외의 시간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방문 이외에 응급 상황이 발생한다던가 또는 뭐 혈압이 떨어진 상태인데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막 힘드시고 하면 뭐 혈압도 재시고 하는 분도 있으시고 이제 그 만성 질환을 주로 관리를 하시다 보니까 기계들이 한두 개들은 또 배부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뭐 혈압 재기도 하시고 당뇨를 재기도 하시고 당 수치 떨어진 것 같다면 또 재기는 하시는데 언제 떨어졌느냐 어떻게 떨어졌느냐를 죄에서 본인이 확인을 하는데 그 상황을 본인이 머리에 기억해서
어떤 치료나 의료 상황에 갔을 때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은 가능한 부분들은 이게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데이터가 수집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 스마트폰 통해서 등록하면 측정을 하면 이제 측정 데이터가 쌓이고 쌓이는 데이터가 현재 마이 데이터까지는 연결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그 데이터가 이제 쌓여서 기록은 되는 구조들이고 그걸 보고 개인이 볼 수 있는 구조이긴 하죠. 그런데 그거는 이 방문 건강관리를 하시는 분이 갔을 경우에만 측정이 되는 구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가지 않는 구조라든지 일상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이 일상에서 본인들이 재는,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이라든지 또는 노인분들이라든지 취약계층의 분들이 본인이 재보고 기록한 내용들이 자동으로 연계되는 게 또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앞에 있었던 이 두 가지 서비스와 몇 가지 두 가지 어떤 상황적인 서비스들과 이런 부분을 합해야 된다라는 거고, 거기에 조금 더 이렇게 확장적으로 나가신다라고 보면 여기는 이제 현재 그 응급안전안심이라든지 기계적인 측면에서의 한계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활동량 감지 같은 경우에는 적외선이기 때문에 2명 이상 감지가 어렵다라는 부분, 혈압이나 당뇨 측정을 했을 경우에는 스마트폰 중심으로 된다. 이런 것들의 한계들이에요. 그럼 이 한계들을 넘어서 어떻게 가야, 넥스트 스텝을 어떤 방식으로 설계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보면 결국은 두 가지인데, 비접촉 방식의 다감각 정보를 수집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에요. 지금은 IR이라고 하는 그 적외선의 하나로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문 열림 센서 같은 경우에는 자석으로 문이 열렸다 닫혔다를 측정해서 그거를 영일로 데이터를 보내는 구조들인데, 이렇게 해서는 똑같은 상황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님이 사망해서 방에 들어가셨는데 방에서는 활동이 전혀 없어요. 근데 바깥쪽에서는, 거실에서는 이 발달장애분이 거실에 계속 돌아다니셨죠. 장비가 있더라도 이분들을 찾기 어려운 구조예요. 그렇다 보니까 비접촉의 다각막 정보, 각각의 정보들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입체적인 생활 및 응급 상황의 지원이 가능해야 되고, 시각이나 청각이나 생체나 생활 정보에 대한 부분이 입체적으로 분석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다음 스텝의 발전 방향을 이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인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자가 아닌 여러 명이 생활할 경우, 여러 명이 생활에 가장 큰 게 지금 그러니까 장기요양에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하루에 3시간 정도 이제 방문을 하시죠. 10만 가구를 방문하시는데, 같이 있을 경우에 특정 사항 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큰 동물이 있다거나 또는 어떤 사항이 있었을 경우에 찾기가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까 다인에 대한 부분들을 응급이나 안전한 건강 서비스가 돼야 된다라는 게 가장 큰 이제 방향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방향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 거냐라고 봤을 경우에는 환경 데이터와 시청각 데이터와 생체 정보들이 수집될 수 있도록. 근데 여기서 가장 큰 건 이런 많은 장비의 센서들을 설치를 하고 움직여지고 이게 가능하냐, 그리고 실증에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움직여질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앞에 말씀드렸던 이 장비를 제가 보여드렸던 내용은 얘는 게이트웨이예요. 기능상으로는 호출 기능이 있는데 호출 기능 외에 게이트웨이 기능, 그러니까 이 장비에 만약에 당뇨 측정을 하는 장비가 있고 그게 블루투스라든지 연계되면 그냥 측정하시면 돼요. 측정하시면 얘를 통해서 데이터가 전송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는 현재 제공하고 있는 전체 서비스의 구조에서는 어떤 디바이스를 새롭게 뭘 한다는 구조 말고 이런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연동될 수 있는 구조가 30만 가구, 이제 물론 40만 가구까지는 아니긴 합니다. 그런데 차세대 정보지만 30만 가구 정도는 이런 그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연계하는 서비스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환경 데이터들이 센싱되고 센싱된 데이터들이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움직여지는, 물론 현재는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자료가 전송되는 부분들은 이제 사유보장 정보원으로 정부로 전송되는 구조예요. 근데 중간에 이제 기업들이 있으니 그 라이프로 이런 로그를 정부가, 기업이 저희 같은 이제 오파스넷이 데이터를 받고 받은 데이터를 정제시키고 해서 이제 응급 데이터라든지 몇 가지 선별하고 배치 처리해서 데이터를 보내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조 내에서 이 환경 데이터들이 이제 환경 데이터를 포함한 방식들이 가능하다. 그리고 좀 더 확장하자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의료적인 이제 개인형 의료기기들은 적극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데이터에 대한 확장들이 가능할 거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하나씩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어떤 서비스들이 움직여졌느냐를 보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IoT 센서에서 데이터가 수집이 되는 것들이
그 전송되고 응급 사항들까지 이제 알려지는 보호자라든지 주민센터 담당자에까지 알려주는 구조. 그리고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비전 AI 센서를 통해서 다인을 측정하는, 다인의 응급 상황을 확인하는 부분들은 비전 AI를 가지고서 지금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통계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지원 체계들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방식들입니다. 요거는 이제 비전 센서를 포함해서 좀 전에 설명했던 IoT 센서만으로 움직여지는 구조가 아니라 비전 센서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움직여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각 센서는 이건 조금 다르게 이제 쓰러짐뿐만 아니라 반복 행동이나 이상 행동, 발차기라든지 이런 행동까지도 비전 센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인식시키는 것들은 실증 사업까지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실제 돌아가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청각 센서는 AI 스피커는 많이들 아시니까 그냥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그런데 독거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SKT 누구를 통해서 하는 비용 같은 경우에 이제 플로를 통해서 음악을 가장 많이 들으신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플로보다는 기타 서비스를 한다라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비전을 중심으로 하는 제 시각적인 측면, 그리고 AI 스피커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청각적인 측면의 데이터 수집, 그리고 생체 센서 수집은 레이더 센서를 통해 가지고 지금 수집하는 방식의 그 1차 사업이 진행이 됐었고요. 그게 호흡이 떨어진다든지 저하된다든지 심정지, 물론 이것도 다 이제 개별 단일 가정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침대 위에 센서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떨어지는, 이번은 의료적으로 어떤 그 측면보다는 알람을 알려주는 구조가 가장 먼저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인데, 최근에 이제 그 다인을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몇 가지 센서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결합하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환경 센서들 같은 경우에도 얘기하셨던 것, 많은 앞에서 연사들 분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센서가 없진 않는 사항입니다. 이제는 센서는 다 있고, 이걸 어떻게 게더링 데이터를 로그로 만든 데이터들이 집합되고 분석해서 응급이라든지 기타로 움직여질 거냐. 지금 현재 있는 센서들을 통해서 수집이 가능한 사항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자면, 이런 센서들이 많이 있는 구조가 아니라 이 센서들을 어떻게 수집할 거냐가 현재 가장 어려운 문제였는데, 그게 응급안전안심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1차적인 방안이 수립됐다. 물론 이거는 넥스트 스텝에서 풀어야 될 부분이, 데이터는 현재 정부로 다 흘러가도록 되어 있는 구조예요. 이제 40만 가구가 설치되어 있고 40만 가구 데이터가 기업으로 가서 정제돼서 정부로 가는데, 이제 정부로 100% 가는 부분들 외에 정부 외에 민간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은 이제 계속 열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들이고, 물론 이 응급안전안심이라고 하는 사업은 초기에는 원래 그걸 전제로 기획이 되긴 했는데 중간에 진행되면서 좀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정부로 흘러가는 중심으로만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는 그냥 공공의 서비스라는 개념이 아니라 비즈니스로서 돈이 되는 서비스여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보자면,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단일 서비스에서 정부가 구매하는 방식으로 월 10,000원을 하고, 총 예산 따지면 이제 1,800억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그거보다 더 많은 이 3단계로 진행되는 서비스 총사업 외에도 다시 또 하고 있고, 자치단체별로도 거의 모든 자치단체,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확인한 부분은 그냥 모든 자치단체예요. 모든 자치단체가 이 서비스를 넘는 넥스트 스텝의 다음 사업들을 계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레이더 센서 넣는 자치단체도 있고, AI 스피커를 넘어서 하는 거, 최근에 KT가 약간 초록색의 로봇 넣어가지고 한 사업도 있고, 그런 사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모든 자치단체가 하고 있는데, 방식 중에 가장 현재 크게 나가는 부분은 응급안전안심 서비스와 찾아가는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로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한 개는 단일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거를 공고를 내서 이렇게 10,000원에 10만 가구 설치 1년 내에 해라,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 이제 움직여져야 된다라고 보이는 부분들이, 결국은 기본 서비스나 기기 구매 방식은 정부가 하는 10,000원이라는 서비스가 있을 테고, 이 서비스를 넘어서 결국 이제 움직여지는 게 다인의 응급 안전이라든지 건강 모니터링 또는 가정의 보안, 안심 케어, 실시간 응급에 대한 대응 서비스까지를, 이 내용들이 이제 선택적으로 나오고, 물론 각 10,000원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거는 그냥 제 마음대로 적은 내용들이고요. 이런 서비스들이 결국 움직여지고 그러면 최종의 모델이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은 이걸 정부가 어느 날 내서 10만 가구 설치할 때니까 500억에 10만 가구 설치 사업이야. 이제 니네 제안해서 들어와 라는 구조가 아니라 각 기업들이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기본 서비스 데이터들을 정부로 연동시키는 것들이 가능하라면 뭐 사용자를 모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기업의 역할로 맡겨지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정부로 전송되는 기본 서비스에 대해서는 정부가 만한 그리고 그 외에 가족들이라든지 필요하다면 나머지들은 그냥 이용자들이 선택을 하는 거죠. 현재는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저소득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 이게 풀려진다면 이제 많을 거고 지금 계신 많은 분들도 뭐 부모님이 혼자 계신다든지 또는 뭐 시골에 계시거나 다른 곳에 계셔서 이런 안녕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필요하다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서비스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가장 큰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